네, 오늘 월요일장 정말 반가운 양봉입니다. 양대 시장의 양봉. 지금 5월 FOMC 이후에 저항을 돌파하는 코스피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양대 시장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일까요? 보시죠. 주식 심화론 오늘 주제 닷컴 버블의 재현, 증시 비관론 지금도 유효할까?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네. 시장이 상반기 내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버블이 해소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버블 붕괴는 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세요. 네네. 예, 한 인터뷰에서는 최근에 코스피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내외까지도 하락할 수 있고 증시의 하락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네, 코스피 하락을 예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금리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 이제 금리 미국 연준이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던 그런 사례들이 이제 이전에도 있거든요. 이제 2000년대 초반,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이루어졌던 그 닷컴 버블이 붕괴되는 시점, 그 시점도 사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상승시키고 이제 있었던 시기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기간을 살펴보면 연준이 글로벌 금융위기는 2008년에 발생을 했죠. 근데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의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4% 넘게 올린 아주 가파르게 상승시킨 그런 기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연준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강하게 상승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통화정책을 굉장히 긴축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 금리는 시장금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상승한 시장금리를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 가게라든지 혹은 기업들이 버텨낼 수 있는 시점을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네. 그것이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라는 아주 조금 파국적인 결말로 끝났었던 그런 사례들이 반복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연준이 중간에 기준금리 상승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의 기조대로 기준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상을 하게 되면 각종 경제 주체들이 느끼게 되는 금리 압박, 이자 상환 부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3%를 돌파하는 상황까지 가게 된다면 경제 주체들이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이자 상환 부담, 그런 한계를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은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부채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만 만약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기업이 부도의 상황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거는 바로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 상황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현재와 같이 물론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죠. 현재의 상황처럼 계속해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의 강도를 계속해서 현재 예고했던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면 결국은 연준의 기준금리는 3%를 넘어설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부도, 금융회사의 부실화가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따라서 금리 상승은 굉장히 큰, 특히나 금융시장 그리고 자산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협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이러한 금리 상승이 결국은 기업 부도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위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무슨 현상들이 나타났냐 하면 닷컴들의 부도율이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따라서 이렇게 기업 부도로 연결된다면
굉장히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을 때 기업 부도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금융회사의 부도였죠. 리만 브러더스라는 굉장히 큰 미국계 투자은행이 파산하게 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됐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이 결국은 기업들의 이자 상환 부담, 그 다음에 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압력, 이런 것들로 해서 기업들이 만약에 부도의 상황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는 점. 아직까지는 기업들이 이러한 이자율 부담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문제는 만약에 현재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내년에도 꺾이질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은 임계치를 넘을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임계치에 도달했을 때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가능하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지금 간밤에 나온 4월 PC 물가지수, 연준에서 핵심적인 물가지표로 보고 있는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전월 대비해서 상승폭이 전달과 같았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탄력이 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시각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있을 FOMC 그 연준 회의에서는 금리를 한 25bp 올리는 걸로 그치지 않겠냐, 이런 낙관론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파르게 연준이 금리를 올려나가고 있는 이 구간에서 연준이 어떻게 금리를 조절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고, 이렇게 연준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경우에는 결국에 뭐 위기가 왔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2000년 IT 버블,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기업 부도 관련한 내용들이 나올지 여부를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의견이신데요. 지금 이 닷컴 버블과 특히 비슷한 국면으로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 닷컴 버블 이전의 시기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물론 그때는 기준금리가 연준의 기준금리가 4%대 정도였거든요. 지금이랑 비교를 해보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4%가 그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였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 자금이 많이 풍부하게 풀렸고요. 그 자금 유동성들이 어디로 편입되었느냐, 어디로 유입되는지를 살펴보면 닷컴 쪽으로, 닷컴 기업으로 급격하게 유동성이 흡수되는 그런 이제 과정들을 겪었거든요. 그렇게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주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죠. 그때 이제 그 유동성 수준들, 그리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들을 살펴보면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격 상승폭이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코스닥이 사상 최고치의 주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던 시절인데, 코스닥 주가는 현재의 기준으로 따지면 3,0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닷컴들이 주도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들이 거의 시장에서는 일관되게 꾸준하게 제시되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닷컴들 중에서는 굉장히 우수한 기술력과 그리고 현재까지 이룰 수 있는 정도의 탄탄한 기술력을 가진 그런 닷컴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닷컴들이 실질적으로는 기술력은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채 그저 기업 이름 뒤에다가 닷컴이라는 것을 붙임으로써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예를 들자면 200배, 300배 나오는 그런 기업들조차도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따라서 버블이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대단히 강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물론 지금은 이제 국내외 글로벌 증시들이 상당 부분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유동성 공급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2020년 그리고 2021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실 닷컴 버블이 발생하던 시기와 성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번에 가장 많은 자금이 유입되었던 영역은 네. 닷컴 쪽 기술 기업들이 아니라 오히려 가상화폐 영역이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가상화폐 시장이
마치 2000년대 초반에 우리가 닷컴 시절에서 보았던 그 정도의 빠른 자금 흡수 그 속도를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리고 특히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가상화폐가 지금은 이제 조금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가상화폐가 과열되는 시기를 살펴보면 그냥 이 가상화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지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상관없이 가격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닷컴 버블 시절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주가 패턴이랑 상당히 유사하게 진행되었던 측면이 있고요. 그때도 닷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나게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들이 다수 나타났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들이 어떠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지 또는 그러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혀 고려 없이 이런 고려 없이 그냥 단순하게 닷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 상승들이 나타났던 그런 현상들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었고요. 이번에도 2020년과 2021년의 시기를 살펴보면 많은 다수의 가상화폐들이 과연 이러한 가상화폐들이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상관없이 투자자들이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투자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면서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관찰을 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닷컴 버블과 작년과 재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가상화폐의 버블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유입이 급격하게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확한 판단 없이 막연한 기대감에 이걸 사두면 가격이 아마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기대감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났던 그런 굉장히 공통적인 특징들이 관찰이 됩니다. 유동성이 꺼지면서 닷컴 버블도 사실은 그 이전에 급격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상승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닷컴이 버블이 꺼졌듯이 이번에도 이렇게 연준이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까지 하게 된다면 이거는 거의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고강도 통화 긴축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버블이 아주 굉장히 큰 붕괴음을 내면서 무너져 버릴 가능성은 현재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코로나로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이 됐는데 그 뒤에는 연준의 또 사상 최강의 긴축이 도래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와 지금이 비슷한 국면이라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닷컴만 붙으면 올라가는 것, 그리고 현재 코인만 붙으면 올라갔던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통점이 크다고 보셨고, 그리고 그 분야에 굉장한 자금이 몰려들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아직은 이런 코인 버블이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흐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아니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 현재는 지금 다행히도 이게 이제 코인에 대한 만약에 버블이 있었다면 그 버블이 붕괴되는 방식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방식과 서서히 꺼져가는 방식이 있는데 다행히도 현재 나타나는 모습은 한꺼번에 붕괴되는 방식이 아니라 서서히 조금 꺼져가는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버블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버블의 진행, 그러니까 버블이 아니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시장에서 그런 코인 가격들은 버블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점을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 현재까지는 굉장히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천천히 그러한 것들이 제거되어 가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받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이후에는 주가가 10년 동안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회복 기간을 거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장세는 어떻게 예상을 하실지? 닷컴 만약에 이번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러나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그 회복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닷컴 버블은 10년 걸렸거든요. 완전히 회복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닷컴 버블, 그때 이제 코스닥은 현재의 지수로 3,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900포인트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넘도록 하지 거의 20년이 다 되도록
회복을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만약에 버블이 붕괴되는 방식으로 이제 그 주식 시장이나 혹은 코인 시장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닷컴 버블만큼 오래 걸릴 가능성은 전 상대적으로 낮다고 봅니다. 짧게는 2년, 길어도 3, 4년 정도면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자산 가격은 분명히 고평가되어 있던 그런 특성들, 성격을 분명히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주식시장에서의 기업들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는 기업들의 네. 비중이 상대적으로 닷컴 버블 시절보다는 훨씬 더 많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죠. 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경제 충격이 와서 내지는 금리 충격이 와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내성 자체는 닷컴 시절에 비해서는 분명히 더 시장의 체력은 튼튼하다라고 평가를 네.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그러한 조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는 시기가 오더라도 2, 3년 정도면 충분히 회복할 가능성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네. 기업 부도가 어느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부도, 닷컴 버블 시절에는 엄청난 기업 부도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만큼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기업 부도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겠지만 기업 부도가 이전 닷컴 버블만큼 그렇게 심각한 숫자나 혹은 금액으로 그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면 회복은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당시는 뭐 많은 닷컴 기업들이 부도가 되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각국에서 어떤 가상 자산으로 인정을 하면서 좀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인데 이 중에서도 좀 구조조정이 일어나더라도 살아남는 그 가상 자산은 있을 거라고 보시죠? 무용론을 주장하시는 건 아니시죠? 일단 가상자산, 가상화폐는 네. 그 경제적 기능은 저는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 도대체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실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여전히 그 무용론의 힘을, 그 의견을 보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는 그 경제적 실질, 특히나 가상화폐만을 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조금 범위를 넓혀서 보면 이것은 발전에 대한, 성장에 대한 잠재력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증권형 토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그 중요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영역이라고 오히려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러한 가상 디지털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그 매개체가 될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이제 지불형 토큰들, 우리가 보통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불형 토큰들이 그 매개체의 역할을 할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스테이블 코인이 그 매개체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는 우리는 그 역할을 충분히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코인들이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것이냐, 그럴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따라서 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향후 이 코인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생각을 하셔서 옥석을 가리는 자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버블 붕괴보다는 버블 해소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을 해 주셨고요. 향후 뭐 2년 내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해 주시면서 기업 부도 관련 이슈를 보자고 하셨는데, 작년에 헝다그룹 디폴트 사태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관련해서 최근 뉴스는 뭐가 있을까 좀 봤더니 지난주에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부동산 산업에서 더 많은 디폴트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관론 가운데서 1990년대 당시를 떠올리는 비관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와 지금이 유사한 측면이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1990년대 당시에 그 신흥국의 연쇄 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아시아, 우리도 금융위기를 우리도 거쳤고, 마찬가지죠. 예, 네. 러시아도 있었고요.
태국에서 일단은 시작이 되어서 일단 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중남미도 네네. 1994년에 그렇습니다. 외채 위기가 있었고요. 네네. 이때 당시 환경이 어땠냐면 미국 쪽에 기준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일어나고 여타 선진 국가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거를 이제 용어로 대발산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1990년대 당시 같은 신흥국의 위기 발생 우려가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신흥국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한 포지션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미국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걸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흥국 통화 위기들이 이제 미국 연준의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이랑 다 맞물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신흥국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신흥국들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귀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오히려 커진다고 볼 수가 있죠. 사실 이번에도 만약에 연준이 이 정도의 기준금리 상승 내지는 통화 긴축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면 달러 자금들은 빠른 속도로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미국으로 귀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신흥국들 중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는 국가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아마 한두 개, 많으면 서너 개 정도의 신흥국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90년대 후반까지 나타났던 그런 신흥국 위기가 이번에도 재현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흥국, 물론 이제 가능성이 제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럴 가능성들은 조금 이전에 비해서는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디폴트 내지는 이제 부도 상황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중국 정부는 그러한 이제 부동산 위기 상황이 발생할 조짐이 보인다면 기꺼이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한 위기를 조기에 진화하려는 노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이 가장 중요한 신흥국이라고 현재의 상황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버텨줄 수 있다면 다른 신흥국, 중소형 신흥국에서 일부 위기의 조짐들이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글로벌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네. 최근 달러화의 움직임을 보시면 5월 13일에 105달러 선 돌파 시도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101달러 70센트 부근까지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걸 보고 리스크온, 그러니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시장에 점차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거든요. 만일에 그 미국의 경기를 고려해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현재의 상황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저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그 다음에 경기 부양 두 가지의 목표를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비중이 높은, 중요도가 높은 걸 정책 방향성을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 이것이 가장 연준의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자면 이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높아지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다소간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이지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고공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해서 8%를 넘어가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거보다 더 높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결국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특별히 더 높아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현재의 수준과 비슷한 상황에서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여전히 상당히 높은 확률이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8%대 또는 살짝 떨어진다고 해서 7%대 후반에서
미국 기준입니다. 유지된다면 그러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높여가는 그러한 아주 강도 높은 통화 긴축을 이어갈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 한두 가지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희망하는 내지는 목표하고 있는 범위 내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7%대 또는 8%대의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연준은 어쩔 수 없이 통화 긴축의 강도를 계속해서 높여갈 수밖에 없다는 점, 이거는 굉장히 뚜렷한 시그널인 거거든요. 따라서 한두 군데서 조금 긍정적인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 내지는 다시금 동결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보다도 물가를 잡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이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기준금리 인상 같은 긴축 기조를 꺾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네. 지금 비관론을 얘기하시는 분 가운데서 가장 또 유명하신 분이 서강대학교 김 교수님. 예, 김영익 교수님이신데 네. 김영익 교수님은 3분기에 반등을 예상해 주시면서 내년에는 좀 더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시거든요. 네, 시장 박스권에서 상단으로 보시는 게 3,100포인트 선입니다. 3,000선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지금 악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좀 해소가 된다면 가능하지 않겠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든지 러우 전쟁 이런 것들 시장에서 중요한 악재로 보는데 이게 좀 해소 국면으로 갔을 때 또 일각에서는 본격적으로 투자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지수가 다시 한번 3,000포인트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시적으로 지수가 반등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꾸 과거에 이제 이 역사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2008년도나 닷컴 버블 때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이게 지수가 하락을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락세만 보이는 이런 식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계속해서 시장은 하락에 대해서도 상승에 대해서도 시장은 불안감을 느끼듯이 마찬가지로 하락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하락이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세가 이제 진정된다고 봐야 될 것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항상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는 시장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락하는 경우들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사실은 그랬었거든요. 하락을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또 상승으로 반전을 했다가 다시 또 하락으로 이어가는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요. 이번 상황에서도 그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가능성은 오히려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이 이제 생각보다 조기에 종식이 된다거나 혹은 중국의 공급망 교란이 상당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빨리 마무리가 된다면 시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가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 그리고 그러한 상승세가 꽤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항상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차원에서 현재의 주가 내지는 현재의 주가 흐름, 주식시장의 미래의 주식시장 흐름을 판단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생각보다는 강력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인디안 서머라는 얘기들을 이제 가끔 하시잖아요. 하락장에서 인디안 서머라는 게 겨울로 가기 전에 가을에서 일시적으로 여름과 같은 그런 기온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인디안 서머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식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종종 관찰이 되거든요. 하락장에서도 생각보다 강한 상승 모멘텀, 그러한 인디안 서머들이 나타나는 시기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흔합니다. 따라서 이번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장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히나 올 가을 정도 되면 오히려 이러한 인디안 서머가 주식시장에도 찾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인디안 서머가 올 때는 보통은 10% 이상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2600에서 2700 사이에 주가 상승, 이제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10%면 거의 3000포인트 근처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정도의 그러한 이제 기술적인 상승
일시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는 내지는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그런 시도들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황 연구위원님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격하게 완화될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난다면 주식시장에 인디안 서머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하지만 완전히 좀 버블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셨고요. 앞으로 체크해야 될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향후 올해 하반기까지는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경기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번으로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환율이 되겠죠. 얼마만큼 자금들이 미국 시장으로 귀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 환율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자금이 미국으로 귀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와 같은 그런 기업들, 우리와 같은 국가 또는 신흥 국가에 있어서는 이게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기는 어렵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성장률을 반드시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기준금리의 인상이 이렇게 가파르게 이어지면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경착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연착륙의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와 맞추어서 경제가 얼마만큼 버텨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경제 성장률이죠. 네.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떨어지느냐 혹은 완만하게 떨어지느냐가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지표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환율, 경제 성장률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큰 틀에서의 흐름은 충분히 잡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한정에서 보면 PC 물가지수 호재가 됐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지금 16원까지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1240원 선에서 원화 강세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또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계속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을 겁니다. 하반기 주식시장 이렇게 좀 어떤 그 혼돈을 겪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잡고 가기 좀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 관심 섹터는 어느 쪽으로 보실까요? 네, 일단 이렇게 이제 조금 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보다는 경기 방어주를 선택을 하는 것이 다소간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러한 주식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전략을 한번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 은행주라든지 식품주와 같은 그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들을 조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품주,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되는 것은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곡물 가격들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의 급등세는 어느 정도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반면에 곡물 가격, 식량 가격은 여전히 상당히 불안한 흐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가능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식품 관련주들은 오히려 여기서 실적의 개선 내지는 매출의 증가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의 개선까지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한 식품주, 특히나 곡물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매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식품주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섹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주가 다 여기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기에 오히려 실적이 개선되고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특성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중에서도 특히나 은행주 그리고 식품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높여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관심 섹터, 경기 방어주, 또 물가 상승의 수혜주, 곡물 가격 상승의 수혜주, 식품주, 금리 인상의 수혜주, 은행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의견 나눠봤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정말 반가운 반등이고요. 하지만 또 예단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하반기 경제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전략 토마토TV와 함께해 주시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여러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